안녕하세요. 튜묵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펑펑 터져 나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압축해서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갔는지 밖에 나가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주변 분들이랑도 이제 어디 놀러 가는 얘기나 여행 같은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다른 분들, 많은 분들 전부 항상 얘기하지만 힐링도 해 가면서 일이나 공부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경도 쓰고 8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경제나 금융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스프레드 중에 가장 최근에 듣기 쉬운 스프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호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8월에는 금융, 경제계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잭슨홀 미팅이 있고, 이거 외에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들이 한데 얽혀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두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에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는 게 바로 아마존 화재인데요. 이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전 세계, 아니 우리 지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도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금융에서 자주 만나보게 되는 용어 중에 스프레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A와 B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와 B의 스프레드라고 하면 뭘까요? 만약에 A가 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B가 2라는 수치를 갖고 있으면 1이 바로 스프레드가 됩니다. 3과 2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A가 3이 아니라 4가 되고 B가 2가 아니라 1이 되면 스프레드는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좁아지는 걸까요?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스프레드는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또는 반대로 A가 3에서 2.5가 되고 B가 2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스프레드가 좁아진 거죠. 1 차이 나던 게 0.5 차이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이럴 때 바로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차이, 간격, 간극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면 한국말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지표들을 볼 때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금융이나 경제에서는 스프레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스프레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갖고 왔을까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 스프레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이에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 차이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영상 풀 버전을 오른쪽 위에서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장기 금리는 보통 10년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는 2년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어디 거에? 미국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쓰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차이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에서 금리 차이라는 단어를 스프레드로 바꾼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장기 금리, 즉 장기 이자율과 단기 금리, 즉 단기 이자율을 뺀 값을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게 보통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보통은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오랫동안 돈을 더 빌려주는 게,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게 이자를 더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이 2년 10년물 스프레드라는 녀석이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커져버려서 장기에서 단기 금리를 뺐더니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가리키는 지표가 바로 이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실제로 벌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지표가 어딘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도 실제로 그 지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이 차트가 바로 왼쪽 아래 출처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0YR이라고 하는 거는 10년짜리 채권의 이자율과 2년짜리 EYR이라고 되어 있죠. EYR의 이자율의 스프레드,
즉 차이를 보는 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시간상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노란 선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10년짜리 이자율과 2년짜리 이자율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10년짜리 이자율에서 빼기 2년짜리 이자율을 뺀 결과 숫자를 쭉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한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노란 선이고,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의 차이 값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즉 여기서 중간에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0%라는 건 뭐예요? 10년짜리 이자율과 2년짜리 이자율의 차이가 전혀 없으면 이 점선에 맞닿아 있겠죠. 그게 지금 8월 이후에 어디서 보이죠? 오른쪽에 2번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0%보다 살짝 밑에 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된 시점, 즉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시점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10년에서 2년짜리 이자율을 뺀 스프레드 값을 표시한 차트를 보면서 이거 금리 역전 가는 거 아니야? 가버렸네 라고 할 때가 바로 이 차트를 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다만 알아둬야 될 것은 장기 금리, 즉 장기 이자율이나 단기 이자율이나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8월 전 거, 7월 전 거, 이런 것들의 값은 언제 거를 기준으로 기록을 해놓냐? 바로 그날이 끝났을 때 값이 몇이었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단 2번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즉 0%보다 밑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아니어도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이곳 이후에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사실 그날 하루 종일 중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가 그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0%보다 위로, 즉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커지면서 그날 끝날 때는 금리 역전이 해소돼서 끝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날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값에 따르면 이 영상을 촬영하는 토요일까지는 총 4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세계 침체를 예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장단기 금리 차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 차트를 보고 계신 거고요. 이게 주로 이쪽 경제금융 용어로는 스프레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무슨 스프레드라고 나와도 겁먹으실 거 하나도 없이 뭔가의 차이나 간격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보여주기도 하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실제 수치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단기 금리 차이, 즉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왜 내려와서 지난 금요일 날 끝났을까요? 뭔가 이유는 없었을까요?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연속적으로 맥락을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가 있죠? 금융계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한다 만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한다 만다를 결정한다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곳은 바로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곳이죠, 미국에. 근데 여기서 연방준비위원회에는 지금까지 이 연방준비위원회에 참여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즉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지는 분들도 이 안에 당연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보스턴의 연방은행을 대표하시는 분과 캔자스시티의 연방은행을 대표하시는 분 같은 경우가 지난 TV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 내가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의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위원회에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연방준비위원회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천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제 다른 영상을 오른쪽 위에서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바로 이거는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가 날개짓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조이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의견을 강력하게 내는구나라고 시장에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돈을 푸는 의견은 뭐나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비둘기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매파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구나, 그거 지켜봐야겠는데 라고 시장이 이해하게 됩니다. 즉 진짜로 침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겪고 나서야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은 내가 너무 한술 빨리 떠서 투자시장에 투자해두기보다는 일단 위험한 것 같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빨리 투자를 바꿔놓자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죠? 완전 장기 10년짜리 채권, 국가의 채권 같은 것을 투자하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금요일에 가까워지면서 장기와 단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다시 0%, 즉 마이너스 역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심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다시금 불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인터뷰는 의견일 뿐이지 결정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잭슨홀 미팅, 8월에 항상 열리게 되는 경제금융계의 중요한 행사가 있게 됩니다. 바로 미국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에서 열리는 미팅이라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르고요. 매년 8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만 알아놓아도 어디서 이번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한마디씩은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잭슨홀 미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요 나라들의 중앙은행 총재분들, 재무장관분들, 그리고 각 재계 인사분들, 그리고 거물 투자자들이 참석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떨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곳이 바로 8월의 잭슨홀 미팅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까요? 투자 시장에서는 당연히 미래고 어쩌고 이런 걸 상관없이 당장 수익이 되는, 즉 투자 시장이 활황이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강력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의 날개를 접어두고 비둘기가 퍼덕여서 금리 인하도 하고 전 세계가 돈을 뿌리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8월의 잭슨홀 미팅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넘어오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항상 자주 등장하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은 이날 잭슨홀 미팅에서 다른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분들과 함께 참석해가지고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나 글로벌 성장 둔화나 여러 가지 전 세계의 불확실성 등이 있기는 하다고 언급은 하면서 현재의 경기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은 하되 뭔가 강력히 한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적절히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금융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더라라고 평가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까지 했다는 건데요. 뭐냐면 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지 않았다, 강력히 발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대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파월 의장 둘 중에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짜 파월 의장이 적 같다. 정확히 발음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적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발언하면서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왜 금리 인하 안 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론은 잭슨홀 미팅에서는 특별히 강력한 부양책, 금리 인하 얘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 얘기가 나온 거고, 그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은 빨리 투자시장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하냐라고 해서 분노를 했다. 그리고 이 잭슨홀 미팅에서 큰 어떤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모양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지난주 금요일이 지나가면서 미국 투자시장에 마이너스 3%, 평균 마이너스 3%의 폭락을 가져오게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금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참 재밌죠. 경제계가 힘드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보고 금리 인하를 왜 빨리 안 하냐라고 씀을 내고는 있지만, 사실 그 세계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갈수록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항상 얘기가 나오는 관세 있죠. 이 무역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상대 국가의 상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미국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관세 그대로 먹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로 하루 만에 중국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미국 거에 관세 먹이지 뭐, 한 몇 조치 정도의 상품에다가 관세 먹일 거야 라고 바로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미국이 그래? 너희가 보복으로 하는 관세에 대해서 나는 또 보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단 이틀 정도 만에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다시 주고받는 이 무역 협상이 아닌 무역 전쟁의 심화를 가리키는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심화되고, 잭슨홀 미팅에서 아직은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확인되지 않고 라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금요일 마지막에 장단기 금리 차이, 즉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다시금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는, 즉 금리 역전, 불황의 신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트만 보고 있어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장단기 금리 차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불안감을 대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오늘 얘기할 아마존은 기업 아마존이 아니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아마존입니다. 지구 산소의 약 20%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정글, 이 열대우림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까지 보존해주는 아주 고마운 곳이 바로 이 아마존 열대우림 정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지구 차원에서 많은 다양한 생물과 산소의 생산과 보존을,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아마존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7만 3천 건 정도로 지난해, 즉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거의 2배 수준, 플러스 87% 수준의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뭐라고 했냐면, 브라질 정부가 이 산림을 보호하는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정책으로 막 나무 밀어내고 거기에 막 뭐 개발 기기들 갖다 놓고 이러니까 열대 우림이 파괴되면서 산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내용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째로 아마존의 60%는 브라질 땅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아마존이자 브라질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브라질 너네가 이거는 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불이 어떻게 났든지는 혹시 모를 수 있어도 불이 났을 때 좀 대처를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부분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브라질의 대통령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브라질의 현 대통령인 보우소나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발주의자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을 보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이익을 내는 것에 매진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 개발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뜻이죠. 그런 브라질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마존이 60%가 브라질에 속하고 있으니 지금 아마존 산림에다가 칼 대고 있는 거 아니냐, 브라질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글을 베어 없애서 거기에 무엇을 만들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산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환경단체는 아마존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이 브라질 대통령과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출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아마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이 모인 G7 회의에서 프랑스가 아마존 보호를 의제로 해야 한다, 즉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땅에서, 자신들의 땅에서 국토 개발에 적극적인 만큼 아마존 화재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규명한다든지,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찾아낸다든지, 또는 그게 진짜로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 때문에 일어나는 거면 뭐 개발을 잠시 뭐 안 할 수는 없어도 연기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뭐냐면, 자, 브라질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원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G7 같은 강대국들이 뭐라 하는 것은 주권 침해, 즉 이 국가와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 자체를 외국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세계를 위해서 다른 국가들은 제멋대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개발하고 발전하고 환경오염까지 죄다 일으켜 놓은 상태면서 브라질, 여기서 자신들의 땅은 세계를 위해 개발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이야기 뿐인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솔직히 브라질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전 세계 차원에서 진짜 아마존을 보호하고 친환경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려면,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협력하고 자금을 모아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아마존 영토까지 포함한 이 국토 개발을 브라질이 포기하고 산림 보호를 택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 기금을 다른 나라들이, 자, 너희 아마존 개발하지 않는 만큼, 그냥 아마존을 개발하지 않고도 다른 곳에다가 발전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을 우리가 모아서 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랑 약속 하나만 해라. 아마존은 건들지 말고 다른 곳에다가 이 돈으로 건물도 올리고 공장도 많이 짓고, 대신에 아마존이랑 그 공장 사이에 정확히 이게 차단하는 벽도 좀 세우고, 굴뚝이 아니라 이게 좀 친환경 전기 사용하는 차들도 좀 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돈 모아줄 테니까 약속을 지켜달라 라고 해야 그나마 협력이 가능한 상태, 그리고 훨씬 합리적으로 친환경 아마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G7의 각국 대통령이 돈을 모아도 뭐라 하지 않을, 그리고 브라질의 대통령이 개발을 멈춰도 뭐라 하지 않을 전 세계 모든 국가
국가들의 국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 그래, 저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발전 기금을 모아서 주는 것이 맞지. 그리고 브라질 입장에서도 이걸 받았으면 약속을 지켜서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라고 약속을 할 만큼,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할 만큼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갈 길이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의 이 잦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주장은 나오고 있지만 뭔가 그럴듯한 해법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상태고 참 신경 쓰이는 환경 관련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G7 주요 국가 회의에서 언급이 나온 만큼 저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와 본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 8월 4주차도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제가 예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를 같이 알아봤었죠. 뭔가의 미래의 자손들이 사용할 자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고 재생되는 범위 내에서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존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마존이 있었던 과거와 같지는 않겠죠. 그 산림 자원은, 거기 있었던 생물의 다양성은 이미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 이후로도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자원들이 미래의 누군가 자녀들에게는 절대 전해지지 않을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현재 환경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꼭 이런 환경 이슈 아니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다들 뭔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 순간에도 사라져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같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나 간혹 잊혀지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꼽아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몇몇 주제에 대해서 조회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특히 힘나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요즘에 댓글들 보면서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무리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 여기까지 티묵이었습니다.